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3년 전에도 다른 대부업체에서 이사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원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지원 실적은 초라했습니다.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회담 재고려 발언에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트럼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한 경공모 핵심 회원 4명이 킹크랩 작업도 전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주주인이라는 비밀 채팅 앱으로 작업을 논의했는데 국내 한 대학에 서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고 오늘 밤사이 또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학교 주차장에서 교사의 차량이 돌진해 학생 4명을 덮쳤습니다. 차가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차량 차 사이를 지나서 펜스를 넘어가서 있는 상태를 봤고 교사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학생들을 구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과거 피팅 모델 촬영을 가장해 집단 성추행을 당했고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다른 배우 지망생도 비슷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자신 명의로 된 공익법인 기금을 무단 인출했고 이후 대부업체까지 설립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인출한 재단 돈으로 돈놀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만들게 된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부업을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김 전 원장이 꽤 오래전부터 또 다른 대부업체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동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대부업체 설립 배경에 안중근 장학회 기금 무단 인출과 관련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내가 안중근 장학회 기금을 김에 빌려주는데 왜 허가도 안 받고 돈을 빌려주느냐고 또 누가 제보를 했어요. 세무서에서 대부업 허가를 내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내 대부업 허가 냈어요. 하지만 관할 세무서의 권고에 따라 만들었을 뿐 실제 영업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변에 어떤 인간적으로 뭐 투자한다 이러다가 물리가지고 어쩌다 돈을 빌려준 것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대부업하는 건 없어요. 지난 3월까지 김 전 원장의 대부업체를 감독해온 서울 중구청의 설명은 사뭇 다릅니다. 2015년 서울시 대부업체 실태조사 당시 김 전 원장이 또 다른 대부업체 일에 직접 관여해온 걸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분 이름은 없진 않고요. 다른 분야는 이제 자신의 알아서 뭐 김만복 본인 이상은 있습니다. 검찰도 김 전 원장이 가족과 제3자 명의로 억대 금전 거래를 해왔다는 TV조선 보도에 따라 김 전 원장 주변 인물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정동훈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안중근 장학회는 김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동생 명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기업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재원을 충당했고 몇 년 뒤에는 김 전 원장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취지는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나마도 모교에만 찔끔 장학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재임 후반기 격인 2007년 6월 김 전 원장의 동생 김말복 씨 명의로 안중근 장학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신생재단에 GS건설이 5천만 원, 두산중공업 등 두산 계열사가 3천만 원을 내놨고 1억 원을 쾌척한 중소기업도 2곳이나 됩니다. 기업 돈을 끌어오는 역할은 부산의 한 선박업체 대표인 강모 씨가 도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이 재단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5천만 낸 거는 맞아요. 김 전 원장의 동생도 당시 형님과는 무관한 재단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3년 만에 이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우수한 전국 청년을 돕겠다던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달리 해마다 90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김 전 원장 모교인 기장중학교와 기장신진초등학교에 지원한 게 고작입니다.
심지어 13년도엔 장학금 지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지방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재단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씨는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인물입니다. 재직 당시에도 정보기관의 수장답지 않은 가벼운 처신이 여러 차례 화제가 됐었고 이후 행보에도 논란이 많았죠. 포커스에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인질로 잡혔던 우리 국민들의 입국 순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옆에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함께 서 있습니다. 탈레반과 현지 협상에 나섰던 국정원 요원입니다. 김 전 원장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이 요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비밀 요원의 얼굴을 정보수장이 나서서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 원장은 두 손으로 김정일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의 한 친북 성향 잡지에 연평해전을 연평패전이라고 표현해 구설에 올랐죠. 이랬던 김 원장이 2015년 돌연 새누리당의 PX로 입당 원서를 보내 당원이 됩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일종의 커밍아웃까지 합니다. 내 기본적인 정서나 내 주변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내하고 정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당원 신분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제명됐습니다. 정보수장 출신답지 않은 가벼운 입도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2008년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2007년 대선 하루 전 평양을 방문한 김 원장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김 원장이 대화록을 통째로 언론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국정원장에서 물러났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 잡지에 남북 정상회담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5년에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말해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기자들이 물어볼 때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뗐던 질문이 있습니다. 기이한 행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예? 혹시 그런 보도 나오고? 거기는 내가 동의할 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공익재단 자금을 빼내 대부업에 썼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각종 구설에 올랐던 그의 또 다른 의혹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북한 관련 뉴스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대표인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우리의 맥스 썬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 강연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해 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유감과 그리고 회담 개최를 촉구한 내용을 오히려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구 정치부장 전해주시죠. 예, 리성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통일부가 어제 발표한 남북 고위급 회담 유감 성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리성건은 어제 정부가 보낸 통지문이 터무니없는 유감과 촉구 따위를 운운하며 상식 이하라고 비난했습니다. 회담 무산의 원인은 한미훈련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 위해서라도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우리 측 통지문 내용은 북침 전쟁 연습을 합리화하고 역겨운 비방 중상을 지속시켜 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성건은 회담 취소의 이유였던 맥스 썬더스 훈련과 함께 특히 태영호 전 공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태영호 공사가 국회에 나선 것은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 비호 아래 조직되고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성건은 또 현 남조선 당국은 현실적인 판별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라면서 적대와 분열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 정권의 속성과 일맥상통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영호 전 공사 발언 등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였습니다. 예, 상황이 좀 더 꼬여가는 듯합니다. 미국도 지금 몹시 당황한 듯한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듯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내놨고 기존의 리비아식 핵 해법이 아닌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새로운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판을 깨지는 말자는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합니다. 유지연 기자가 미국의 반응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한 북한의 초강수 메시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 미국 회담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We haven't seen anything. We haven't heard anything. We will see what happens. 미 백악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북한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모델에 반발하자 비핵화 해법에 정해진 틀은 없다며 다소 톤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맞춤형 모델로 이른바 트럼프 모델을 거론했습니다. Look, again, this is the President Trump model. He's going to run this the way he sees fit. We're 100% confident. 하지만 대북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If they want to meet, we'll be ready. And if they don't, that's okay too. And we'll continue with the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if that's the case. But like 미 언론들은 북한의 반발로 백악관의 대응이 딜레마에 처하게 됐다면서 미국은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공세에 말려들지 않아야 하는 과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물밑에서 격렬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북한의 집중 비난을 받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 김계관 부상이야말로 문제 있는 인물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난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3년 자신이 김정일을 폭군 같은 독재자로 묘사했을 때도 북한이 거세게 반발했다며 북한 비난은 매우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called me human scum. They called me a bloodsucker. I kind of get used to it. It's what the North Koreans do.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는 물러설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을 사이비 우국지사로 비난한 김계관 부상은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반격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 statement that they issued was made yesterday by a veteran of the six-party talks, Kim Gi-kwan, who was always a problematic figure in those talks. 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와 볼턴 사이가 미묘해졌다며 볼턴이 트럼프 노벨상 수상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만나 일부 핵탄두와 핵물질, ICBM을 반년 안에 반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반대급부로 테러 지원국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후임으로 강경한 원칙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력 사령관이 내정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아버지부터 두 형까지 포함하면 집안의 별이 무려 13개에 달하는 군인 집안 출신의 전형적인 무장입니다. 보도에 안영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전차입니다. 미 육군의 전설로 불리는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전 육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딴 전차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크레이튼의 삼남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력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상원 인준을 거쳐 한미연합훈련인 UFG가 실시되는 7, 8월쯤 부임해 브룩스 사령관과 인수인계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아버지와 같은 기갑병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지휘를 했고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의 참모로도 활동했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브룩스 사령관과는 달리 강경한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We are expert in our warfighting skills, ready to deploy and win. 대장 출신인 아버지를 비롯해 첫째 형은 준장, 둘째 형은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가문의 별이 무려 13개에 달합니다. 3명의 누나들도 군인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합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그럼 미국 백악관에서 말하는 트럼프식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동안 거론되어 오던 비핵화 방식과는 뭐가 다른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트럼프식 모델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미국이 왜 갑자기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당장 협상이 깨질 위기를 모면하려는 건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트럼프 정부가 줄곧 추구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두고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북 정상회담도 무산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 같은 특정한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모델인 이른바 트럼프식 모델로 북핵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으로서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북핵 폐기로 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북핵 폐기 방법에 대해서 리비아식이다 또는 카자흐스탄식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미국이 갖고 있는 비핵화 모델은 이제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리비아와 남아공,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렇게 4가지 방법인데요. 예. 선 핵 폐기 후 보상 방식이었던 리비아는 1990년대였죠. 이스라엘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가 이 핵무기와 원심 분리기 등을 모두 미국에 넘기고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었습니다.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70년대였죠. 핵 개발에 나선 후에 인종차별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1993년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아공은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했지만 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보상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식인데요. 이 2가지 방식은 같습니다. 1991년 옛 소련 붕괴 후 떠안은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이관하거나 해체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핵무기 보유 그리고 동기, 수준, 완성 단계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4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북한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식 모델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미국은 트럼프 모델이 뭐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4가지 모델의 나라와는 다르게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또 얼마나 많은 발사체에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방식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이후에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맞춰지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경제의 맞춤형 모델이 새로 생길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만약 북한 비핵화에 성공을 한다면 미국이 북한 모델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킹크랩이죠.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위해서 특별 제작한 프로그램 이름에 이 킹크랩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킹크랩을 동원한 댓글 조작은 닉네임 촛보와 서유기 등 4명이 전담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해외 서버를 둔 킹크랩은 드루킹이 체포된 뒤에 지금은 삭제된 상태인데 이들 중 4명 중 2명은 드루킹과 함께 붙잡혔고 서유기도 그 이후에 구속됐지만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촛보는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촛보는 킹크랩 구축 전에도 서유기 등과 함께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인물이어서 이렇게 되면 추가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유기 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댓글 매크로 조작을 4명이 담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드루킹과 함께 체포 구속된 둘리 우모 씨, 솔본 아르타 양모 씨, 그리고 촛보 등입니다. 경공모 일반 회원들이 댓글 작업을 할 기사들을 가져오면 이들 4명이 조작을 실행하는 구조였단 겁니다. 서유기는 또 댓글 조작에 처음엔 매크로를 썼고 킹크랩이 개발되자 올해 1월부터 시험 작동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드루킹은 댓글 조작을 위해 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하다. 자녀와 배우자 전화번호로 아이디를 하나씩 더 만들어서 보내달라며 지역 제한은 풀어달라고 경공모 회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킹크랩은 드루킹 구속 직후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킹크랩 개발에도 관여한 IT 담당 트렐로는 본인이 삭제를 했다고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있지만 깡통폰 조달과 댓글 조작에 관여한 촛보 등은 여전히 불구속 입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렇게 댓글 조작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한 킹크랩은 사라졌지만 드루킹 일당의 비밀 대화방인 주주인 서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뉴스9 취재 결과 주주인은 국내 한 사립대학의 인터넷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학 서버는 아직 수사선상에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루킹이 김병수 전 의원과 오사카 총영사 청탁 사실 등을 언급합니다. 이 채팅방은 주주인이란 사이트를 통해 개설됐습니다. 월요은하방, 화요열린지구방 등 등급에 따라 경공모 회원이 참여하고 드루킹과 최측근 타이밍은 일주일에 너댓 차례 중요 행동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드루킹은 이 대화방에서 열린지구 등급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에 쓸 휴대폰을 모아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인 서버가 서울소재대학 캠퍼스에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공모 핵심 회원은 드루킹이 평소에 주주인 서버가 A대학에 있다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주인 서버는 경공모 회원이자 이 대학 IT 담당 직원 등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학엔 대하명, 화남미소 등 경공모 회원 여러 명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직원이 업무를 위해 학교 서버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지시사항과 회원 인적사항, 자금 내역 등 방대한 대화 내역이 담긴 주주인 서버가 수사 의지의 새로운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네, 밤사이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7,000번이 넘는 번개가 쳤습니다. 또 쏟아진 폭우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비 내리는 밤하늘이 순간 환하게 밝아집니다. 밤사이에만 17,800건 넘게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 반쯤에는 경의중앙선 망우역에서 팔당역 사이 선로에 낙뢰가 떨어져 3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 있었죠. 뭐 하늘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뭐 쪼개진다고 해야 되나? 이틀 동안 철원 142.5mm, 과천 130mm, 서울에는 102mm 비가 내리는 등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어제 낮 용인에서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되고 포천에서도 숨진 50대 남성이 발견되는 등 지금까지 폭우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파출소는 주차장 담장이 무너져 차량 2대가 부서졌습니다. 낮 한때 비가 멈추기도 했지만 다시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낮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좋았는데 지금은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우산 쓰기도 그렇고. 사흘 전부터 한반도에 쌓여온 덥고 습한 공기가 폭우의 원인입니다. 현재는 남쪽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한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1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납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최대 100mm가 더 내린 뒤 내일 오전부터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 집중호우에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알파인 경기장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숲으로 복원하려던 계획이 지연되면서 방치돼 있는데 슬로프를 따라 토사가 무너질까 걱정입니다. 유혜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 81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슬로프가 헐벗은 흙길로 변했습니다. 비타면을 따라 커다란 바위가 널려 있고 표면에 설치한 망은 손으로 쉽게 벌어집니다. 경사진 슬로프에 풀이나 나무가 전혀 없어서 비가 오면 흙과 바위가 모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헐벗은 흙은 발만 디뎌도 무너지고 배수로가 아닌 곳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산림청이 조사한 결과 시간당 75.2mm의 비가 올 경우 슬로프 아래 리조트까지 토사가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능선 쪽으로 휘거든요. 그러면 능선 쪽에 흙이 많으니까 거기 산자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알파인 경기장을 숲으로 복원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방치됐습니다. 산림청과 강원도 측은 6월까지 산사태 방지 설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늦어도 한 6월 말이면 공사를 이제 할 거예요. 오기 전에 그 주요한 공정을 완료로 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미 국지성 집중호우가 시작된 상태여서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불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울산의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맹독성 물질인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가스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 근처 다른 공장 직원들이 흡입했고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업체의 대처가 긴밀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황급히 차에 올라 공장을 벗어납니다. 맹독성 염소가스 때문입니다. 기침하고 목이 따갑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다 못 쉬겠어요. 오늘 아침 9시 59분쯤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습니다. 탱크롤에 담긴 염소가스를 저장 탱크로 옮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배관을 연결하다가 거기서 이제 리크가 와가지고 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염소가스 1kg이 바람을 타고 공장 밖 200m까지 퍼졌습니다. 염소가스는 살균제나 표백제 원료로 폐염증과 안구 손상 등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가스를 흡입해 모두 19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은 다른 공장 직원이었습니다. 나와서 뭐 설명 하나도 해주는 사람 없고 비상연락망이 있는데 한화케미칼은 화학재난종합방재센터에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방대가 이미 공장에 도착한 지 4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인근사에서 먼저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와 있더라. 재난방재센터에는 신고를 한 게 맞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교사의 차량이 주차하려다 학생들을 덮쳐 4명이 다쳤고 경기도에서는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졌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가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질주합니다. 주차장 펜스를 넘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차가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차랑 차 사이를 지나서 펜스를 넘어가서 있는 상태를 봤고 이제 그와 동시에 달려갔어요.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한 중학교 교사 49살 이모 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장 밖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씨의 차량이 주차장을 넘어 튕겨 나오면서 이곳에서 등교를 하고 있던 학생 4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교사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에 깔린 학생들을 구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깔려 있어가지고서 그 아이 꺼내는 작업이나 뭐 차에 부딪힌 아이가 심하게 다쳐가지고서 경황이 없었죠. 그때는 일단은 구조하고 봐야. 학생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화정역 부근에서 76살 배모 씨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10여 미터를 돌진한 뒤 2m 높이의 석조 조형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화단에 앉아있던 82살 원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그 뻘진은 돌진 아닌 것 같고 그 뻘진 하면은 쭉 가고 막 타야 흔적이 있고 막 겉돈 바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운전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벽을 뚫고 금은방에 침입하려던 30대 여성이 범행에 실패하고 붙잡혔습니다. 사전 답사를 하고 공구까지 준비해서 6시간 동안 벽을 팠지만 벽 속에 뚫지 못할 철판이 있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여성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6시간 뒤 서둘러 달아납니다. 36살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대구의 한 금은방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망치 등 공구로 벽을 뚫고 금은방에 침입하려 했습니다. A씨는 6시간 동안 벽 뚫기에 실패하자 가지고 온 공구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벽 속에는 두꺼운 철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부터 손님으로 위장해 2차례 현장을 답사했지만 벽 속에 철판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15년 전 벽을 뚫려 7억 원어치를 도둑맞은 뒤 철판을 설치했습니다. 두 번 다시 도둑은 맞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 아마 그때 5mm 철판을 갖다 붙였고. 이게 되면 저는 황당하죠.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이게.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면서 2차례 옷을 갈아입고 골목길도 맴돌았습니다. 길 건너서 골목길 쪽으로 피해 다니다가 담을 넘어서 범행 시작할 때도 옷을 갈아입고 오고 범행 끝나고도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래 가는 거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2,5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검찰이 도심 속 오피스텔에서 대규모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와 유튜브에 광고한 뒤 실제 거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디웹 사이트와 가상화폐를 이용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 일반 가정집과 같은 거실이 나옵니다. 방으로 보이는 문을 열자 녹색 식물이 가득합니다. 환한 조명 아래 빽빽하게 놓여진 화분 속 식물들은 마약류인 대마입니다. 36살 강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70평대 오피스텔을 빌려 방 4곳에 전문 수경재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검은색 커튼으로 창문을 가린 뒤 자동 타이머 기능의 조명과 수로, 펌프까지 완비했습니다. 강 씨는 수확한 대마를 IP 추적이 불가능한 디웹의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서울킹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판매했습니다. 거래엔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다크코인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들은 IP를 바꿔가며 대담하게 SNS와 유튜브에 대마 판매 광고까지 했습니다. 강 씨 일당이 이런 식으로 대마를 팔아 벌어들인 돈은 5달 동안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마약류 거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다 광고를 발견해 강 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오피스텔을 급습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와 보관 중이던 대마와 대마 쿠키 1kg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다음 주 가석방됩니다. 징역 3년의 형기 중 6개월가량을 남기고 출소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고 그해 12월 조계사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한 전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한 전 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복역 중인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며 통상적으로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으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2년 5개월여를 복역해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은 한 전 위원장 석방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에선 제외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 내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단이 외압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사태 봉합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인데 상부의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안미현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검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게끔 하는 절차가 막힌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모이지 않았는데 왜 소환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전국의 특별 수사를 지휘하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입니다. 핵심 관련자 압수수색이나 소환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안 검사 주장과 수사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지휘였다는 대검 해명이 엇갈리는 상황. 결국 외부 법률 전문가 7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이 내일 이 문제를 심의합니다. 이 중 5명은 대검이, 나머지 2명은 강원랜드 수사단이 추천했습니다. 자문단은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반부패 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결과는 내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자문단 결정을 수용할 방침입니다. 안 검사가 근무 중인 의정부지검은 기관장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안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단 안 후보도 딱 잘라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정치적 소신과 신념이 확실하면 동지로 생각하고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는 능히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긴 했지만 처음으로 야권 단일화를 언급한 겁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과 1대1로 붙어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자신이 대표 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일화 바람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승권 조평통위원장은 박 시장님은 언제나 초청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잘 끝나고 나면 저는 평양을 방문해서 병평 축구 같은 스포츠 교류와 역사 유적 유네스코 공동 등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창립 71년을 맞은 LG그룹이 4세 경영 체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에 등기이사로 추천된 건데 구본무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승계 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G그룹이 오늘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의 이사회를 열고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등기이사 추천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40세인 구 상무는 구본무 현 회장의 외아들입니다. LG에서 4세가 등기이사에 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 상무는 원래 구 회장의 조카였지만 2004년 아들로 입적했습니다. 구 회장은 딸만 2명 두고 있었습니다. 구 상무는 2006년 LG전자 대리로 입사해 그룹 전략팀 등을 거쳐 2015년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LG 측은 후계 구도를 사전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혀 구 상무가 LG전자 후계자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수술을 받은 뒤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입원했습니다. 주LG 이사회에서 역할 수행에 제약이 있는 관계로 주주 대표 일원이 이사회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구 상무는 구 회장, 구본준 부회장에 이어 주식회사 LG의 3대 주주입니다. 구 회장의 지분까지 물려받으면 최대 주주가 됩니다. LG그룹은 다음 달 29일 주주총회에서 구 상무의 등기이사 선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하죠. 앞으로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사람을 더 쓰긴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또 적지 않을 겁니다.
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 윤혜용 기자,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죠? 네, 기업 규모별로 다릅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 시에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신규 채용 시에 최대 100만 원을 줍니다. 여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 임금을 사업자가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또 최대 40만 원까지 줍니다. 다만 올해 7월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반년 이상 당겨 시행하는 경우에 지원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재정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나요? 예, 모두 세금입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가 최대 18만 개까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최대치로 계산을 하면 월 100만 원씩 최대 3년 지원한다고 했을 때 6조 5천억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향후 5년치를 모두 합해야 4,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혈세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정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 그럼 부족한 돈이 6조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걸 이제 정부 부처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은 아직 없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최대치로 지원받는 기업이 많지 않을 거라 이런 답변이라든지 기업 중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고요. 내년 이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타낼 희망도 내비쳤습니다. 자, 윤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대책부터 먼저 내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윤혜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예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배우 이서원 씨가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영화와 TV에서 배우, MC로 활약 중인 21살의 이서원 씨. 지난달 8일 동료 연예인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상대 여성이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겁을 줬다는 겁니다. 이 씨 측은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불똥은 출연 중인 프로그램으로 번졌습니다. 이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이달 말 방영을 앞두고 하차를 통보했는데 이미 12회분을 촬영해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 캐릭터를 맡아줄 배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재촬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편집을 통해서 방송에 차질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씨는 잇따른 시청자 항의로 음악 프로그램 MC에서도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한 달이나 아무 일 없다는 듯 출연과 촬영을 이어갔고 SNS도 활발히 해 논란입니다. 소속사는 해당 보도를 본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한 유명 유튜버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피팅 모델 촬영인 줄 알고 갔다가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또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비글 커플의 운영자 양예원 씨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피팅 모델 모집 공고에 속아 누드 촬영과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진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양 씨는 자물쇠로 밀폐된 스튜디오 안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강제로 입고 카메라를 든 남성 20여 명에게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남자친구인 동민이가 보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가 알게 되면, 아빠가 알게 되면. 배우 지망생 이모 씨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당했고 최근 음란 사이트에 사진이 유포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스튜디오의 사장은 2년 전 인수해 새로 문을 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사람하고 스튜디오 이름이 다 바뀐 거예요. 그분하고 양예원 씨하고 일면식도 없거든요. 경찰은 지난 11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 후 음란 사이트에는 해당 사진을 검색하려는 접속이 늘어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종종 잇따르더니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폭발 파편들이 머리에 충격을 줘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흡입하는 순간 불꽃이 튀기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담배를 든 남성의 손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SNS에 심심치 않게 제보되는 전자담배 폭발 영상입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 폭발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플로리다주 피터스버그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폭발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에 파편이 박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발로 인한 불길로 전신의 80%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Anybody who's lost a son doesn't want somebody else to lose a child to something like this. 이 같은 전자담배 폭발 사고는 2009년에서 2016년 사이 미국에서 최소 195건이 발생했습니다. 38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숨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폭발이 일어난 전자담배는 필리핀 세부에 본사를 둔 스모크이 마운틴이란 제품입니다. 미국 FDA는 전자담배 폭발 원인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며 배터리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예, 1966년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남과 여의 한 장면입니다. 열차를 놓친 여자가 남자의 차를 우연히 얻어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퍼붓습니다. 비는 이 우연한 만남을 사랑으로 이끕니다. 시인 박용래는 봄비가 유리병 속으로 팥불이 내리듯 내린다고 했습니다. 여름비는 귓전에 맴도는 몽로운 소리, 상아빛 채찍이라 했고 가을비는 이렇다 할 일 없이 긴 밤에 모과차 마시며 가을 빗소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봄비는 고요하고 여름비는 장쾌하고 가을비는 차 한 잔을 부릅니다. 때맞춰 내리는 단비를 중국의 시성두보는 좋은 비, 호우라고 했죠. 호우는 제때를 알아서 봄이라 만물을 키우네. 바람 따라 밤에 가만히 들어와 적시돼 가늘어서 소리조차 없구나. 그런데 어제 오늘 무섭게 퍼부은 비는 좋은 비 호우가 아니라 큰 비 호우였습니다. 자, 이 소리를 좀 들어보시죠. 예, 고요한 봄비가 아니라 장쾌한 여름비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때이른 호우특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니까 계절이 무색하지요. 기상청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은 뒤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여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엄연한 봄입니다. 작년 여름은 5월 21일에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보다 20일이 빨라져서 여름만 37일이나 길어졌고 봄, 가을, 겨울은 모두 짧아졌습니다. 온난화 탓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지고 조기와 병어가 잡힙니다. 남해 멸치가 이 충청도 서해안까지 올라와서 지금은 서해 멸치가 30%나 된다고 합니다. 사과, 포도, 복숭아 과수원들이 더위를 피해서 강원도로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뒤죽박죽 세상에선 봄비도 숨죽여 내리는 걸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좋은 시절은 빨리 갑니다. 폭우에 쫓겨 봄날이 훌쩍 가버리지는 않을까 조바심한 하루였습니다. 5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5월의 호우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 경기, 강원에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도 컸는데요. 밤사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100mm까지 오겠고요.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종일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고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여름비처럼 짧은 시간 강하고 요란하게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일부 또 경북 북부 지역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새벽에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갑니다만 남부는 덥겠고요. 비로 인해서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강풍특보도 발표가 됐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고 더위도 누그러지면서 이맘때다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